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커말 2급 필기 핵심 요약,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인 URL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 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인터넷에서 주소를 나타내는 걸 URL이라고 얘기를 해요. URL이요. 그래서 URL이 무엇이냐 보시면, 우리 인터넷 주소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앞에 있죠, 여기. 자, 이러한 주소, 여기 주소이죠? 이게 위치. 그러한 주소를 갖다 표기하는 방법을 URL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니폼 리소스 뭐 로케이터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앞에 프로토콜이 들어가요. 통신 규약, 호스트 서버 주소가 들어가고요. 컴퓨터 주소겠죠. 포트 번호라고 접속 번호예요, 한마디로. 자, 숫자로 된 뭐 포트 번호, 그 다음에 파일 경로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주소 체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맨 앞에 프로토콜, 뭐 서비스 종류예요. 그리고 서버 주소, 포트 번호, 파일 경로.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꺾인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URL에 대해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가상 메모리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가상 메모리는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주격장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SI 7계층, 이거는 여기와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OSI 7계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OSI 7계층이 뭐냐? 그러면 이기종 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종 간 컴퓨터 간에 통신과 호환성을 위한 모든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기종,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겠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 제공하는 게 바로 OSI 7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가지의 어떠한 단계를 만들어 놓고 이 7가지가 돼야지만 뭐한다? 최소한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된다라고. 그걸 갖다가 OSI 7계층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는 인터넷 주소 요 표기법 정도를 좀 봐두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OSI 7계층은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개방형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인트라넷이라는 용어 나오는데, 자, 인트라넷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인트라넷 시험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자, 인트라라는 말이 내부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부에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인트라넷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부에 뭐 통신망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인트라넷이에요. 인터넷 기술과 통신 규약을 기업 내에 전자우편이라든지 전자결제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 기업 회사 내부를 갖다 이렇게 인터넷 같은 이런 통신망을 이용해서 결제라든지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회사 내부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통신망을 뭐라고 한다? 인트라넷이다. 알겠죠? 인트라넷의 반대는요, 익스트라넷이라고 그러죠. 익스트라넷. 인트라넷의 반대, 이거는 외부 네트워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익스트라넷, 그죠? 자, 그래서 인트라넷에 대해서 이렇게 봐두시고요. 내부 이런 말 중요하다라는 거, 특징적인 말 기억하라고 그랬죠, 항상. 자,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인터넷에서 전자우편 있죠. 우리 이메일이라고 얘기하죠. 이메일 서비스, 여러분들. 이메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메일, 전자우편 부분도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다? 우리 이메일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터넷에서 이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메일을 많이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전자우편과 관련된 문제들도 시험에 항상 많이 나왔다는 거. 한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다. 맞죠? 동보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보통신. 그래서
하나의 메일을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 있는 것보다 동보통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7비트의 ASCII 코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다. 자, 이거 한번 봐두시고요. 7비트 ASCII 코드. 자, ASCII라는 코드 값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한다. 기본 값으로요. 아시겠죠? 자, ASCII 코드라고 뭐 코드라는 게 있었죠. 이거 컴퓨터 내부에 있는 어떠한 자료를 외부로, 그죠? 바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갖다 바로 코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SCII 코드, 7비트짜리 ASCII 코드를 사용한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MT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거는 메일 송신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Send Mail Transfer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메일 송신, 팝3는 메일 수신, 메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메일 보낼 수 있게 보내고 얘는 받고. 마임이라는 것은요, 멀티미디어 재생이나 첨부 재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메일을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이메일에서 뭐 음악이나 동영상 이런 거 재생되고 그러잖아요. 첨부하고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마임이다. 자, 이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하시고요. 전자우편 주소 체계는 어떻게 된다?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우리 골뱅이라고 뭐 흔히들 얘기하죠. 근데 at이에요. 정확한 그 명칭은요. 예,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yet,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 뭐 컴퓨터 주소, 네이버닷컴이다. 다음 좀 넷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전자우편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운영체제에 나와 있네요. 자,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 부분. 자, 운영체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뭐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다. OS라고 그러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시스템을 오퍼레이팅, 조작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뭐다? 운영체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 쓰잖아요. 윈도우 10, 뭐 윈도우 7도 쓰고요. 윈도우 옛날에 XP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자, 운영체제는요,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있고, 유저가 있고, 시스템, 컴퓨터가 있죠. 이 사이에 뭐가 있다? OS가 있다라는 거. 그죠? 운영체제가. 자,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그죠? 대표적인 운영체제로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등이 있다라고요. 자, 운영체제의 특징 볼게요. 운영체제의 특징을 외워둬야겠죠, 여러분들. 운영체제의 특징 보시면, 운영체제는 선저명, 멀티태스킹의 특징을 갖는다. 자, 선저명이라는 것은 뭐다? 강제로 종료시킨다. 이 뜻이에요. 강제 종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그렇죠? 멀티태스킹, 여러 개의 태스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메모장, 그림판, 뭐 게임을 하고 있어요. 3가지 프로그램 띄어 있는데 거기서 나 그림판 필요 없어. 그럼 그림판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 특징으로 운영체제의 특징 첫 번째 선저명 멀티태스킹. 이 부분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비선저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저명 멀티태스킹. 자, 두 번째로요. PMP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플러그 앤드 플레이예요. 자동 감지 설치 기능. 플러그 꽂으면 플레이 작동되게 해준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떤 특정 장치 연결 시에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해서 작동되게 한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 깔려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꽂으면 어떻게 되죠? 마우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PMP예요. 플러그 앤드 플레이. 자, 그 다음에 에어러 피크업 기능, 이거는 이제 바탕화면 빠르게 보게 하는 기능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고요. 파일 이름은요, 최대 255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 파일의 이름. 자, 그리고 이러한 특수문자들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특수문자, 슬러시나 물음표, 아스트리크, 세미콜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특수문자들 사용 못한다, 파일 이름으로. 자,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있고요. 특징으로 여러 위치에 있는 파일들이나 폴더를 모아서 편리하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뭐라? 라이브러리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특징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윈도우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구성 보시면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와 처리로 나눠볼 수 있다. 운영체제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은요, 제어를 한다. 감시, 감독, 관리라는 뜻이죠. 제어라는 말이 뭐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 내리고, 지시 내리는 거. 그죠? 이게 제어죠.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감시 프로그램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죠? 관리,
작업 관리 감시 프로그램.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컴퓨터에서 행해지는 어떤 작업을 관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고. 자, 이게 제어 프로그램이다. 이 세 가지를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문제 처리, 서비스 유틸리티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해 주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짰죠. 그럼 번역해 주는 번역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문제를 처리해 주는 문제 처리, 서비스 유틸리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림판, 메모장 뭐 이런 거, 계산기. 그래서 그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큰 틀은 기억을 해두세요. 운영체제는 제어와 처리 나눈다. 제어에 뭐가 있다, 처리에 뭐가 있다. 나는 이거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한 군데만 외우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제어 프로그램 이렇게 외워놓고 제어 프로그램 빼고 나머지 다 처리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면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외우고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아니면 제어 프로그램만 외워놓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영체제 성능평가 4가지가 있죠. 운영체제를 평가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처리량,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처리량,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신뢰도, 얼만큼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게 신뢰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용 가능도, 내가 필요할 때 얼마만큼 빨리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사용 가능도라고요. 마지막에 응답 시간이 있는데 응답 시간은 뭐다? 내가 어떠한 걸 갖다 질문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응답 시간만 빼놓고 다 높을수록 좋다. 처리량도 높을수록 좋고 신뢰도, 사용 가능도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어떤 애는 5초에다 답했는데 어떤 애는 2초밖에 안 걸렸어요. 얘가 좋은 거죠. 응답 시간이 빠른 애가.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운영체제 성능평가 4가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바로와이 키 볼게요.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바로와이 키가 어떤 게 있는지. 자, 바로가기 키 엄청 많은데요. 자,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요 바로가기 정도만 외워두세요. F1 도움말이에요. 자, F2는 이름 변경, 파일이나 폴더 이름 변경, F3 찾기고요. F4 새로 고치며. 자, 그래서 우리 키보드 있죠? 맨 위에 F1, F2, F3, F4 없고 F5 이렇게. 자, 컨트롤 ESC 키예요.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ESC 누르면 시작 메뉴 호출되는 거예요. Shift F10이요. 바로가기 메뉴 표시한다라고요. 우리 아이콘이나 파일 선택해가지고 폴더 선택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죠? 바로가기 메뉴. 그거랑 똑같은 키. 자, 윈도우 로고 키요. 그리고 E자 있죠? E라고 알파벳 E 누르면 탐색기 실행한다. 탐색기라고. 띄우다가 똑같죠? Alt 엔터요. 선택한 항목의 속성창을 표시한다라고요. 어떤 내가 파일이나 폴더, 아이콘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Alt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된다? 속성창이 표시가 된다. 등록 정보창이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 복사 이동하는 방법. 자, 요거 잘 봐두셔야 합니다. 요 3개의 키. 컨트롤은 복사, 비연속적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이 하는 역할은요, 내가 어떠한 그림이나 도형을 갖다 복사할 때 써요.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도형이나 그림을 끌어다가 놓잖아요. 왼쪽 버튼이 누른 채로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Shift는 뭐다? 이동 연속적 선택. 자, 그리고 얘는 이동할 때 쓰는 거고 얘는 복사할 때. 비연속적, 연속적. 비연속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띄엄띄엄 1, 2, 3, 4, 5라고 있으면 1번, 3번, 5번만 선택했다. 이렇게 비연속적. 그때 컨트롤. Shift는 연속적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하겠다. 그때는 Shift. 자, 마지막으로 Alt키 볼게요. Alt키는 여러분들 아이콘 있죠? 아이콘이나 그런 것들 폴더나 폴더 아이콘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때 자, 바로 가서 실행되는 아이콘들 있죠? 이렇게 화살표 붙어 있는 아이콘들 왼쪽 하단에 자,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때 쓰는 게 무슨 키? Alt키다.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윈도우에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도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키들 외워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작업 표시줄 나와 있죠. 작업 표시줄. 우리 윈도우 화면 있으면 요 밑에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그러죠. 시작 버튼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그죠? 여기 뭐 시간 나오고 그죠? 작업 표시줄 상하 좌우 이동 가능하다. 자, 이거 상하 좌우로 이동 가능해요. 크기는 2분의 1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 크기 자동 조정 안 되고요. 아이콘 크기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자동 숨기기, 화면의 2분의 1 이런 거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밑에 윈도우즈의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제어판에 대한 내용 볼게요. 제어판에서 접근성 센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접근성 센터는 뭐를 하는 부분이다? 접근을 갖다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근성 센터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돋보기 같은 거 있는데요. 돋보기를 사용하여 화면이 원하는 영역을 확대하거나 크게 표시할 수 있다. 이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접근성 센터에 뭐가 있다? 나레이터. 화면의 모든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주도록 한다. 그러니까 접근성 센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옵션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돋보기 기능, 나레이터요. 키보드가 없어도 입력 가능한 화상 키보드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컴퓨터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접근성 센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돋보기, 나레이터, 화상 키보드 있고 고대비 설정. 고대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화면이 있죠. 화면에 있는 창, 그 다음에 아이콘들, 글자 이런 것들 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검정색에 바탕색, 뭐 하얀색 해가지고 눈에 잘 띄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고대비 설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가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휴지통 나와 있습니다. 자, 휴지통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옛날부터 휴지통. 휴지통이 뭐 하는 곳이죠? 우리가 삭제된 파일이 보관되는 곳이 휴지통이죠. 자, 근데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한 경우. 그러니까 USB에서 삭제하면 저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삭제했다. 네트워크, 우리 인터넷이나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어떤 컴퓨터로 접속해서 거기 삭제했다. 저장된다, 안 된다? 휴지통이 안 된다. 자, USB 네트워크 휴지통 속성에서요. 휴지통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최대 크기를 갖다 휴지통의 최대 크기를 0MB로 설정하면은 어떻게 된다? 보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휴지통의 크기, 휴지통도 크기를 갖습니다. 휴지통도 크기를 갖는데 휴지통의 크기가 없어요. 휴지통 보관할 크기가. 그러면 저장이 안 되겠죠. 도스 모드에서 지금 우리 윈도우 쓰는데 윈도우 말고 이제 도스라는 상태에서는 또 저장이 안 된다. 도스는 그냥 까만 바탕에 하얀색 글씨만 있는 우리가 명령어를 이용해서 윈도우 쓰기 전에 썼던 운영체제예요. 그런 도스 모드에서는 뭐다? 보관이 안 된다. USB 네트워크 휴지통 속성 크기가 0일 때 도스 모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휴지통의 기타 내용들 보시면 휴지통은 드라이브마다 만들고 용량도 설정 가능하다. 기본값 10%를 잡는다. 휴지통은 드라이브마다 여러분들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얘기하죠. C, D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브마다 이렇게 이게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여기 드라이브마다 만들 수 있고 용량도 어떻게 설정 가능하다. 근데 기본값은 10%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메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메가면 10메가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용량의 크기도 설정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들면 집에 방마다 휴지통 넣을 수 있죠. 그렇죠? 큰 방에 따른 큰 휴지통, 작은 방에 따른 작은 휴지통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가장 오래된 파일을 오래전에 삭제한 파일이나 폴더가 먼저 삭제가 된다. 그 휴지통이 꽉 찼어요. 휴지통이 꽉 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가장 오래된 파일들 있죠. 폴더나 그런 것들 먼저 없애버리고 얘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이름 변경 안 된다라는 거. 휴지통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면 실행할 수 없고 휴지통 안에서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복원 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휴지통에 대한 기타 내용들 이렇게 봐두시고요. 휴지통에서 실행 안 되고 폴더나 파일에 대한 이름 변경 안 된다라는 거. 기본값 10%. 드라이브마다 각각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 휴지통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